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이 물가라는 게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다들 불안해 하시는 걸까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발생한 아주 강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이후에 10년 이상 이렇게 물가가 아주 뚜렷하게 오르는 현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긴 했지만 지금보다 강하진 않았고 그 지속 기간이 지금처럼 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이것 자체가 문제를 좀 많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소비력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리 없는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금 중에는 자산 가격이나 물건 가격에 연동이 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역대급 인플레이션 시대, 내 돈이 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인플레이션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정확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계가 1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100만 원이 됩니다. 영어로는 인플레이트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져오는 현상 중에 우리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0만 개의 원화가 있으면 이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 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100만 개를 줘야지 동일한 시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는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도 되지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사례를 설명할 때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때 당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도 하죠. 독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승전국들이 독일한테 상당히 많은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배상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체제가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겠죠.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물자가 부족합니다. 물자는 부족한데 물건에 대한 수요는 많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 독일 정부가 굉장히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높은데 이걸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화폐를 찍어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도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화폐의 공급을 늘려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그럼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 올라가겠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이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는 이른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요, 난로에 이제 불을 지피려는 여성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게 혹시 보이세요? 그게 돈입니다. 이 장작이 아닌 불다발로 난로를 때려 한다. 대단한 부자들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장작값도 하루에도 수차례 오는 데다가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장작을 떼는 것보다는 돈으로 불을 지피는 것이 편하고 싸게 먹힌다고도 하죠. 이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빵 하나를 사려고 사람이 돈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할 정도가 되죠. 그때 당시 빵 1kg 가격이 4,300억 마르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싣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도둑이 와가지고 그 현금은 버리고 수레만 갖고 도망갔다 사례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도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국가도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를 겪었는데요. 1000억 짐바브웨 달러를 주면 달걀 3개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100원이었던 물건이 1년 새에 2억 원이 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돈의 값어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통화를 폐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방치를 해버리면요,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 굉장히 많은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화폐를 많이 공급을 했을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리먼 브러더스라는 세계 4위 수준의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시중에 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돈이 돈다는 얘기는 온몸으로 따지면 혈액이 도는 거예요. 혈액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확 멈춰버려요, 심장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서 앞으로 쓰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사실상 은행들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마지막에 나서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채가 쌓여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저성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거대한 빚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 갔나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당좌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막 하늘에서 돈을 뿌리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시중은행의 유동성 현금을 많이 늘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도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풀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K자 성장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K로 크게 주저앉은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가 금융시장은 크게 뛰고 실물경제는 주저앉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자산 가격 뛴 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미국이나 뉴질랜드, 중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사태 당시에 금융시장도 무너지고 실물경제도 무너졌었죠. 그때 당시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진 않죠. 실물경제에서는 락다운이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유동성은 공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가서 고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당시에 14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코스피 지수가 어마어마한 부양책에 힘을 부어가지고 코로나 직후에 3300포인트를 넘는 그런 초강세를 보였던 게 그때 당시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배짱이는 매일매일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러고 누워있고, 그죠? 개미는 진짜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장면은 배짱이가 개미네 집에 찾아가고 개미가 이제 따뜻한 죽을 대접을 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결말,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반전이 찾아오는 건 이런 거죠. 배짱이는 열심히 놀고 개미는 돈을 쌓았는데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겁니다. 배짱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몇천억 원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캐쉬를 모아놨는데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배짱이는 바이올린 팔아서 거대한 부자가 되고 동심 파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요, 화폐 가치를 과도하게 떨어뜨리게 되니까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 캐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노동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실물 경제에서 노동의욕이 떨어지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소비도 하지 않아요. 그럼 실물 경제 전반에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올라간다는 게요, 이걸 그냥 방치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위협했었던 선진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제 석유 파동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석탄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이제는 석유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 원유에 대한 공급은 중동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4차 중동 전쟁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이제 미국에서 좀 지원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하고 미국하고의 사이가 좀 멀어지겠죠.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당시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죠. 석유가 수입이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들까요? 주유소로 뛰어가야죠.
그럼 주유소로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지 않을까요? 왜?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거니까. 마스크 기억나세요? 줄 서서 마스크 받았던 거?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쟁여놓고 싶지 않을까요? 이른바 가수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70년대 초반에 1배럴에 $2 정도였어요, 유가가. 79년도 이럴 때는 배럴당 $40를 넘습니다. 20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뜁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팔수록 손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가를 엎어야겠죠. 그럼 판매가에 엎는 건 좋은데,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야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이걸 테이크를 하겠죠. 사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서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의 가격을 오르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럼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겠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신규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투자를 안 하죠. 고용이 줄죠. 사람이 돈을 못 벌죠. 소득이 없으면 소비 안 하죠. 기업의 수익이 줄죠. 투자 안 하죠. 고용이 줄죠. 소득이 없죠. 소비 안 하죠. 기업의 수입이 감소하죠. 그만하는 게 낫겠죠.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화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럴 때 방치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었던 독일이 겪었던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최근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성장이 이어졌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이런 저성장 기조 하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쳤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공급을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소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깨우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주 마일드한 약한 인플레이션 정도는 실물 경제의 성장을 부양을 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고 너무 강해지고 그 너무 강해진 인플레이션을 놓아두면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의 양극화가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눈앞의 시기에선 그럴 수 있는데 더 이어지면 어떨까요? 실물 경제 자체가 주저앉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부자들한테 과연 좋은 일이 될까요?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